맨시티가 아스날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완전히 달랐었죠. 지난 시즌 맨시티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클럽 월드컵에서도 떨어졌고요. 시즌 초반에는 브라이튼과 토트넘에게 연패했었죠. 그래서 한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패배 맨시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레알 마드리드 원정 승리를 시작으로 무려 5연승. 지금 리그에서 아스날의 사실상 유일한 대항마가 바로 맨시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맨시티는 갑자기 왜 잘해진 걸까요? 선수들은 왜 갑자기 살아난 걸까요? 전술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펩이 달라진 걸까요? 오늘은 맨시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펩 과르디올라의 축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높은 점유율과 짧은 패스, 그리고 선수들 위치를 하나하나 통제하는 이 구조적인 축구죠. 그래서 실제로 펩이 맡았던 팀들은 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요즘 프리미어리가 어때요? 신선한 전술이 하나 나오더라도 그 파해법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약팀들도 예전처럼 무작정 내려앉지 않습니다. 이제는 맨시티 상대로도 앞에서부터 하이 프레싱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해당한 맨시티가 지난 시즌 흔들렸던 거고요. 심지어 그 전 시즌에 맨시티가 그토록 원하던 챔스 우승까지 이뤄냈으니까 펩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하기도 어려웠다고요. 거기에 발롱 위너, 로드리 부상까지 겹쳤습니다. 펩의 전술 핵심이 어디예요? 바로 코어잖아요. 그런데 중원에 딱 책임지는 로드리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대체자도 없었죠. 이때부터 확 무너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펩이 큰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본인의 철학 중 3가지를 내려놨습니다. 첫 번째로 스몰 스쿼드를 포기했어요. 펩이 원래는 스몰 스쿼드를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즌 맨시티의 최대 약점이 뭐였어요? 70분만 넘어가면 선수들이 다 지쳤었어요. 그래서 이때 공간이 계속 나면서 후반 막판 시점이 너무나 많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실제 활용한 선수 숫자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쿼드의 평균 연령이 너무나 높았어요. 지난 시즌 맨시티의 스쿼드 평균 나이가 27세, 리그에서 무려 4번째로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챔스 우승을 한번 하고 나서 선수단 리빌딩이 다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펩이 이때 결단을 내리게 돼요. 덕배, 김도환, 이제 노세아가 완전히 보인 선수들, 정이 많은 펩이지만 이제는 빠이빠이 완전히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젊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시즌 펩시티 거의 더블 스쿼드에 가깝잖아요. 펩도 직접 말했었죠. 요즘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 봤어요? 진짜 다 잘하죠. 우리 팀 뎁스 완전 미쳤다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골키퍼입니다. 그동안 맨시티의 골문은 에데르송이 지켰잖아요. 빌드업 할 때 발밑은 좋은데 늘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고 선방이 아쉬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즌 어때요? 파리에선 돈나루마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펩의 이런 결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키퍼의 우선순위가 이제 발밑이 아니라 선방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돈나루마가 미친 선방들로 챙겨준 승점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돈나루마 왔을 때 모두가 그의 발밑이 약점이라고 했지만 이번 시즌 돈나루마가 패스미스로 실점했던 장면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스날이나 브렌트포드 코너킥 장면만 되면 골키퍼 스크린 딱 걸면서 골키퍼를 방해하면서 득점하는 장면도 많고요. 근데 돈나루마 키 196이에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그 누구보다 안정적인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앞선 두 가지보다 마지막 세 번째에 집중하고 싶어요. 펩이 점유율 집착에 대해 어느 정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시티의 빌드업 역시 조금 바뀌었습니다. 맨시티 골키퍼의 평균 롱킥 비율이 예전에는 30%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은 40%까지 올라가요. 무작정 짧게 풀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뭘까요? 돈나루마의 성방 덕분에 후방이 안정적이게 되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펩시티, 펩이 역대 이끌었던 모든 팀들의 시즌 중에서 패스 횟수가 제일 적습니다. 예전에 맨시티 어땠어요? 수십 번의 패스를 돌리다가 툭 찔러주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다가 컷백, 늘 상상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홀란드에게 다이렉트로 찔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즌 이런 장면에서 꽤나 많은 득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맨시티가 원래 리그 점유율 1위를 거의 놓친 적이 없잖아요. 특히 몇몇 시즌은 평균 점유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어떨까요? 16라운드 기준으로 57% 리그 4위예요. 예전보다 10%는 더 낮아진 거예요. 심지어 이번 시즌에 맨시티가 승리한 경기들 중 점유율 밀린 경기가 무려 5번이나 됩니다. 반대로 못 이긴 경기들에서는 점유율 60%가 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맨더비 기억나시죠? 후반전에 맨유에게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내주고 상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한 번에 카운터 딱 치고요. 그런데 아스날전은 더 충격적이었죠. 아르테타 상대로 점유율이 33%였어요. 이때 그래서 대부분 언론들이 펩이 점점 현실과 타협을 하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라인더스 코치예요. 라인더스 코치? 사실
당시 리버풀 시절 클럽의 수석 코치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펩이 클럽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야, 라인더스 걔 좀 어때? 근데 이때 클럽이 정말 칭찬을 쏟아냈었고 펩은 바로 결심했던 거죠. 야, 데려와야겠는데? 그리고 여러 기자들에 따르면 라인더스 코치는 펩에게 계속 전술 아이디어로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도 계속 좋은 게 뭐예요? 단순히 답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게 능동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CEO가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라인더스 코치는 경기 중에서도 계속 펩과 토론을 한다고 해요. 거의 아르테타 시즌2 아니에요? 여기에 다국어도 능통해서 선수단 소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원활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훈련도 펩이 아니라 라인더스 코치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라인더스 코치 스타일 진짜 빡셉니다. 훈련 방식도 바뀌었고 강도는 2배 이상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또 선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전보다 훈련의 목표가 굉장히 명확해졌거든요. 펩의 복잡한 전술도 물론 있지만 그 이전보다는 공을 좀 더 빠르게 전방으로 보낸다는 철학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훈련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수들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바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름에 온 세르키에게는 이 라인더스 코치가 덕배 영상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야,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쿠도 마찬가지예요. 볼을 잡았을 때 그 자세, 방향, 타이밍 굉장히 디테일하게 교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시즌 맨시티 전술에서 가장 핵심이 누구예요? 세르키와 도쿠죠. 이 둘이 요즘 진짜 미쳤습니다. 일단 수치부터 좀 볼게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당 빅찬스 메이킹 도쿠가 1위고요. 시르키가 4위입니다. 시르키는 첫 시즌인데 이번 시즌 선발로 6경기 나와서 도움 6개, 주말 기준에서는 도움 1위였다고요. 그리고 도쿠는 말할 것도 없죠. 도왕이에요, 도왕. 특히 도쿠가 지난 시즌 어땠어요? 드리블은 좋은데 축구 지능이 좀 아쉬웠었죠. 윙어로서의 그 판단, 마무리 좀 부족했다고요. 근데 또 도쿠가 지난 여름에 개인 분석가를 고용했었대요. 그리고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의사결정,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손봤다고 해요. 드리블은 원래부터 좋으니까 여기에 패스 정확도, 결정력, 판단력, 원포인트 레슨 받고 한 단계 스텝업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게 펩 감독이 최근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요즘 축구 왜 이렇게 다 데이터화해? 즉흥적인 맛이 없어. 재미가 없잖아. 축구가 데이터화된 데는 펩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일까요? 최근 도쿠와 세르키 각자 본인들의 포지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떨 땐 안으로 들어오고요. 공미처럼요. 그리고 또 어떨 땐 둘이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장면도 자주 나와요. 이러면 상대 수비는 어떻겠어요? 맨투맨 수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포지션이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에 공간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켓 공간을 맨시티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침투하니까 최근 맨시티 득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최전방인 홀란드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한 단계 스텝업 했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라인만 깨지 않습니다. 한 칸 내려와서 받아주고 연계해주고. 그래서 맨시티 공격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벨실바 말할 것도 없죠. 축구 재능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선수잖아요. 펩이 여전히 라인업을 짤 때 가장 먼저 넣은 선수가 바로 벨실바래요. 포든도 어때요? 이제 포든은 윙어가 아닙니다. 완전히 메짤라로 자리매김했죠. 중원에서 템포 가져가면서 시야도 튀었고 요즘 슈팅까지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자원에 누가 들어오든 경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여기에 펩이 자유도까지 부여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맨시티의 공격력이 진짜 미친 거죠. 그리고 후방 역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많이 안정됐습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의 주전 풀백도 누구예요? 마테우스 누네스 그리고 오라일리. 둘 다 원래 풀백이 아니고 미드필더죠. 시작은 원래 수비진들이 줄 부상당하면서 거의 땜빵시피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 신의 한 수였죠. 누네즈는 볼 운반이 좋고 빌드업 할 때 3백 만들면서 내려오죠. 공격할 땐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원래 또 중미니까 크로스도 되고 포지션 변경 완전 성공한 거예요. 반면에 오라일리 어때요? 펩이 변칙적 움직임을 자주 주문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여서 공격할 때는 8번 위치에 또 갔다가 수비할 때 6번으로 내려오잖아요. 직선적으로 올라가서 도쿠랑 자리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잉글랜드 대표팀까지 데뷔했다고요. 그리고 풀백이 안정되니까 중원 역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일단 니코 곤잘레스, 로드리가 없는 6번 자리에서 경기를 차분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니코가 요즘 왜 잘하나 봤더니 글쎄 로드리가 하프타임마다 라커룸에 와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해준대요. 전반전에 놓친 거 후반전에 할 거 하나씩 다 짚어준다는 겁니다. 발롱 위너에게 받는 코칭 짜릿한데요? 그런데 니코가 이대로만 성장하면요 페르난지뉴, 로드리로 이어지는 맨시티 근본 수미 계보에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수들의 퍼포먼스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라커룸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 시즌 펩이 주장단을 직접 정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 기억나시죠? 워커는 스캔들 나니까 멘탈 나가고 덕배도 리더십 있는 유형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팀의 중심이던 로드리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년 재계약한 홀란드가 주장단에 딱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에 2연패 했을 때 로드리, 디아스, 베실바, 홀란드 이 주장단 4명이 펩을 직접 찾아갔었대요. 저희는 지난 시즌 다시 반복하기 싫습니다. 심지어는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때부터 팀이 상승세를
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여기 지금 로컬보이 포든도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팀 주장 돈나루마까지. 이제 맨시티가 당분간은 멘탈로 흔들릴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맨시티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홀란드의 의존도를 좀 줄여야 돼요. 유럽 전체에서도 지금 9번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팀이 맨시티잖아요. 이번 시즌 맨시티가 55골 넣었는데 그중에 23골이 홀란드의 득점입니다. 경기 내용이 좀 안 풀려도 홀란드가 한 방 딱 넣어주니까 또 돈나루마가 막아주니까 팀이 숨 돌릴 시간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홀란드가 처리는 아니잖아요. 만약 지금 홀란드가 빠진다, 대체자가 정말 아예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 자체는 좀 아쉽단 말이에요. 포딘이 최근 5경기 6골로 팀 내 득점 2위인데 3, 4위가 누군지 아세요? 센터백 그바르디올이랑 후벤 디아스예요. 이선 자원들 폼이 좋아도 마무리 해줄 땐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트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엔 좀 나아지고 있지만 지난 11월까지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11경기 연속해서 세트피스에서 득점 못한 팀이 맨시티였어요. 또 스쿼드의 뎁스도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죠. 더블 스쿼드긴 한데 체감상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상자 좀 많고 이적생들이 아직 팀에 완전 녹아들지 못했어요. 라인더러스도 기대가 컸었죠. 근데 막상 보니까 어때요? 타락박 빌드업 생각보다는 평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박스타기 하나만 보고 쓰기에는 현재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인누리는요? 지금 오라일리에게도 밀린 상태잖아요. 최전방에 쓸 수 있는 마르무시도 지난 겨울엔 좋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 폼이 안 나와요. 여기 스톤스와 코바치치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이러면 더블 스쿼드 만들어 놓고도 활용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금 1월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있잖아요. 마르무시, 아인누리 차출되겠죠. 도쿠는 또 부상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곧 박싱데이잖아요. 맨시티는 이번 겨울을 잘 버텨야만 후반기 부스터 가동해서 아스날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맨시티가 왜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약점까지 알아봤는데요. 물론 펠카 맨시티도 이건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도 벌써 보강 준비 중이죠. 지금 본머스의 세메뉴, 아탈란타 에데르송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만 보면 페페 맨시티 2.0 성공적이어 보입니다. 또 원래부터 맨시티가 후반기에 무서웠잖아요. 이번 시즌 우승, 겨울만 잘 버티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것도 맞죠. 과연 펩과 맨시티는 다시 리그 챔피언에 탈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스날에 밀려서 펩 커리어 최초로 2년 연속 리그 우승에 실패하게 될까요? 오늘의 주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